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기억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지금도 문장을 적을 때마다 옛 기억에 손이 멈칫하네요. 저는 결혼 생활에 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는 항상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딱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출장을 간다는 말도, 일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될 거라는 말도 그럴 수 있다고 넘겼습니다.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고 남편의 상황을 이해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을 향한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모든 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였고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평범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계기로 그 평범함은 깨지고야 말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놓였을 때 사람은 진실보다 먼저 스스로를 설득하려 든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간다고, 확실하지 않은 생각으로 마음을 소모하지 말자고 여러 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불편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불안은 이유 없는 감정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에 대한 경고였던 것 같아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확신도 없었고 한편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진실을 마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제 결혼 생활은 잔혹 그 자체더군요. 한 통의 전화로 쭉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날 이후 시작된 저의 선택과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여러분은 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로 배우자도 늘 믿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아주 평범한 자리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처음부터 불꽃이 튀는 그런 만남은 아니었어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게 큰 호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말도 잘 통했고요. 남편은 말을 과하게 꾸미지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고 아주 담백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제게 호감이 있었고 우리는 지인의 도움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쌓여야만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하면서 지켜본 남편은 말과 행동이 달랐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충 넘기지 않고 항상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를 속이거나 뒤에서 다른 얼굴을 보이진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게 된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안에 서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안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함께 살아갈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늘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고, 적어도 평생을 함께하는 동안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의심 없이 믿으면서요. 그 믿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특별한 사건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하면 신혼 때 많이 싸운다잖아요. 그게 다 맞춰가는 과정이라고들 하는데 저희는 딱히 다투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과하게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줬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이 참 좋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남편은 퇴근하면 대부분 바로 집으로 왔고 어디를 가든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이 생기면 누구를 만나는지, 언제쯤 들어올 건지 굳이 묻지 않아도 먼저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늘 안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혼 전과 똑같이 일정과 행동이 분명했고 연락이 끊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출장이 잦은 편이었지만 그마저도 투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정이 공유됐고 출장지와 숙소도 숨기지 않았죠. 연애 때부터 남편은 종종 출장을 가고는 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이 가끔 출장을 가는 일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출장을 가면 주변 풍경이나 뭘 먹었는지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바쁜 와중에도 짧은 안부 문자는 꼭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보내준 사진과 남편의 메시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있는 그대로 진실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감시하듯 확인하는 관계보다는 믿고 맡기는 관계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괜히 의심해서 아무 일도 없는 사이를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남편이 워낙 믿음직스러웠고 연애 때부터 저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보여주던 사람이라 당연히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런 제 성향을 알고 있었고 저 역시 남편을 의심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결혼하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이는 그런 불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출장이라고 말했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죠. 남편은 원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주말에는 굳이 약속을 잡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가장 먼저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출장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가끔 업무차 출장을 가고는 했어요. 분기에 한두 번 정도로요.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출장 일정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2번, 그러다 어느새 거의 매주 출장을 간다고 했죠. 심지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끼어있는 일정도 생겼습니다. 당신 이번 주말에도 출장 가? 어떻게 알았어? 요즘 출장 자주 가잖아. 거의 매주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근데 진짜 출장 가네? 출장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미안해. 나도 당신이랑 있고 싶은데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이런 건 진짜 중요하거든.
제가 조심스럽게 출장 가냐고 묻자 남편은 잠시 당황해하더니 피곤한 얼굴로 진짜 중요한 거라 본인이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계약을 많이 따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며 이야기하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애정이 많고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이라 어떻게든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출장이 잦은 걸로 차마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출장만 다녀오면 남편은 너무 피곤하다며 잠만 자거나 쉬기 일쑤였거든요. 많이 힘들고 지치는구나 생각하니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출장을 갈 때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다고 자신의 맡은 역할이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냐고 본인 아니면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다고 씁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당신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남편과 함께 시간이 언제였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날 만큼 너무 오랫동안 저를 혼자 두니까 조금씩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함께 보냈던 저녁 시간이 줄어들고 주말에도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늘어나면서 집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출장 전날 밤이면 남편은 늘 노트북을 켜두고 일 정리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괜히 말을 아꼈어요. 남편은 내일 일찍 나가야 한다면서 일찍 잠자리에 누웠고 미안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잘 못 챙겨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출장의 빈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잦아졌고 연속으로 이어지는 일정도 생겼어요. 이번 주는 언제 들어와? 글쎄, 아마 평일에 마무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확실한 건 아니고. 그 애매한 대답들이 조금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솔직히 남편의 상황을 이해해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였습니다. 괜히 이놈의 회사는 우리 남편 말고는 일할 사람이 없나 싶으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시킨다고 혼자 툴툴거리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다고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고 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저보다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남편이 더 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억지로 눌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이해하자. 아내로서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계속 남편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는 전혀 모른 채로요. 일이 터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번 주말에도 출장 가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늘 출장 간다고 집을 나갔지만 이 주말만큼은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생일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도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분명 제 생일도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만큼은 결혼기념일 겸 제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큰 이벤트를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나 선물도 필요 없었고 그냥 둘이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고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이런 소소한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저녁 먹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그놈의 출장이 잡혔다는 말을 꺼냈어요. 이거 어떡하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또 출장이 잡혔네? 그 말에 제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먼저 생각해 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또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실망한 표정으로 꼭 가야 하냐고, 여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맨날 출장만 다녔는데 한 번만 다른 사람이 대신 가면 안 되는 거냐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날인데 이날마저도 혼자 보내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제 얼굴을 살피며 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되도록 이번에는 당신이랑 보내고 싶은데 하필 중요한 일이라서 빠질 수가 없네. 앞으로 회사에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계약이거든. 여태 내가 준비해온 거라 내가 가야 해. 정말 미안해. 그 말투는 늘 그랬듯 진지했고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의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데 뭘 어쩌겠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더 조른다고 출장에 안 갈 것도 아니고, 아니 애초에 안 갈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혼기념일보다 내 생일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건가 하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냥 감정에 치우쳐서 토라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직장 문제니까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싫었지만 남편의 상황을 이해해줘야 했어요. 남편도 많이 힘들겠지. 남편도 쉬면서 나랑 함께하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 마냥 제 생각만 하고 내세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그럼 어쩔 수 없겠다고, 알겠다고 하자. 남편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중요한 날이라 이걸 저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했어요. 서운할 텐데 이해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번 일만 잘 넘기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었는지는 알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은 애써 감춘 제 서운함을 느꼈는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중요한 날인데 함께 못해서 미안해. 이걸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그 말을 듣고 손에 들려있는 카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겨우 카드 한 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성의 없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일이 바쁘다고 해도 선물 준비해서 줄 시간이 없었을까요? 대단하게 포장한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쇼핑백이나 아니면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 좋을 텐데 준비하지도 않고 카드 한 장 쥐어주는 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았습니다. 결혼기념일과 제 생일을 저만 기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한 듯 했어요. 하긴 남자들은 이런 걸 잘 안 챙기기는 하죠.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챙기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결혼기념일인데 이런 날조차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과 서운했던 걸 이야기하고 풀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여유롭지 않은 와중에 이야기해봤자 서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알겠다고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제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았고 저는 그 품 안에서 괜히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출장 준비를 하느라 늦게까지 잠들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서류를 챙기고
전화 통화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애써 오지 않은 잠을 청하고자 노력했고요. 이때 참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 건데 어째 결혼하고 나서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런 식으로 평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과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출장 간다며 집을 나갔고 결혼기념일인 그 주말에 저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채로요. 결혼기념일날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외롭게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괜히 부엌을 서성이며 굳이 먹지도 않을 음식을 준비해두고 식탁 위에 초 하나를 올려두었다가 다시 치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혼자서라도 있고 싶지 않아서 그랬죠. 그렇게 저는 홀로 외롭게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예전에 늘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오늘은 집안에 제 숨소리만 울리니까 무척이나 외롭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고 저는 혹시라도 혼자 있을 저를 걱정하는 남편일까봐 얼른 화면을 살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닌 친구였습니다. 저랑 알고 지낸 지 아주 오래된 친구였죠. 이 친구의 직업은 간호사인데 저희 신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 될 때 밥이나 한번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모처럼 만나자고 전화한 건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톤이 아니었어요. 조금 급하면서 어딘가 이상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집이지. 집? 오늘 병원 안 와? 너희 시어머니 입원하신 곳 같은데 너도 오는 거 아니야? 전화 받자마자 친구는 대뜸 제게 어디냐고 물었고 집이라는 제 말에 왜 집이냐고 병원에 안 와볼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이윽고 들려온 친구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입원하셨다니.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자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전혀 모르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남편한테 들은 적도 없고 어떠한 연락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상하다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지금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 저희 남편이 와 있다고요. 그래? 이상하네. 왜 너한테 연락을 안 했지? 나는 여기 네 남편이 있길래 당연히 너한테 연락한 줄 알았어. 뭐? 우리 남편이 거기 있다고? 여기 병실에서 네 시어머니 간호하고 있는데? 저는 웃음도 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이게 무슨 일이지? 잠시 생각하다가 알겠다면서 한번 확인해 본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2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도무지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러고는 문자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였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평소와 같은 시모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친구는 병원에서 제 남편을 봤다고 했고 분명 저희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회의 중이라고 문자를 하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멀쩡한 시모의 음성에
저는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지금 어디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모는 동창들 만나서 식사하는 중이라고 잠시 화장실에 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식당 내부로 이동하시는지 주변에서 여러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딱 봐도 병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 없으시냐, 어디 아프신 곳은 없는지 여쭤봤고 시모는 나이 들면 늘 아프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에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희 시모의 성격상 아픈 걸 절대로 참을 분이 아니시라는 걸 떠올렸고 그 사실을 잠시 잊고 있다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며 그냥 안부 목적으로 전화했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을까 하다가 잠시 멈칫하고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이 출장 다니느라 많이 바쁜데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요. 그러자 시모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맨날 출장 다니냐고 우리 아들 얼굴 다 까먹겠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때 확신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을 만난 적이 없고 절대 병원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시모가 저를 걱정한다고 아픈 걸 쉬쉬할 성격도 아니고 무엇보다 속내가 얼굴과 행동으로 훤히 드러나는 분이라서 거짓말이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전화통화로 들은 시모의 목소리와 말투는 전혀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며 친구분들과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이야기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 듣고 남편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회의 중이라고 못 받는다는 문자가 왔어. 혹시나 해서 어머니한테도 전화했는데 지금 동창분들하고 식사 중이시라는데 네가 뭘 착각한 거 아니니? 그래? 아닌데? 지금 병실에 네 남편 있는데? 내가 아까도 지나가다가 봤어. 내가 담당하는 병실은 아닌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거든. 가서 인사할까 했는데 분위기가 하도 안 좋아서 선뜻 말 못 걸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네 남편 얼굴을 못 알아볼까 봐? 분명히 네 남편이야. 이번에는 친구 쪽에서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친구의 단호한 말투로 분명히 제 남편이 맞다고 틀림없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긴 친구가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착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그럴 만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워낙 눈썰미가 좋은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고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병원이냐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남편은 오늘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갔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모와의 통화도 전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자 친구가 쫙 깔린 목소리로 그럼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자신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길래 당연히 제 시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니면 대체 누구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는 거냐고 말했죠. 그러고는 제게 사진 찍어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서 귀에서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잠시 후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바로 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이걸 확인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확인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정면으로 밀려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친구의 말대로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병원 병실 안에 서 있었고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침에 제게 출장 간다며 나간 그 모습 그대로요. 누군가를 걱정 가득한 얼굴로 간호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었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려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간호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확인했죠. 그런데 남편이 보살피고 있던 사람은 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혀 모르는 낯선 아줌마였어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출장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남편은 왜 병원에 있는 거지? 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질문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우연도 오해도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요. 그날의 결혼기념일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본 뒤에도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어요. 질문은 쏟아지는데 어느 하나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겼어요. 더 이상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가 근무 중이라고 했던 그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운전대 위에 올려둔 손이 계속 떨렸어요. 1시간 정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빨리 도착하고 싶으면서도 도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해서 엇갈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나는 병원 건물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친구에게서 병실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병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선뜻 병실 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괜히 발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럽게 복도 끝에서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기 내서 서서히 병실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병실 안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사진에서 봤던 그대로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떡하니 병실 안에 있었고 낯선 아줌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물수건을 들고 아줌마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일까? 시어머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남편이 아줌마 쪽으로 몸을 더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아프시면 간호사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때문에 괜히 이 서방만 힘들어서 어떡해. 힘들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서방? 이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는 남편의 다른 모습도 있었구나. 또 이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배신이라는 것을요.
남편의 입에서 장모님이라는 말이 나온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죠. 눈앞에 있는 장면을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헐떡이는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이 병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벽 쪽으로 돌렸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여자가 제가 지켜보던 그 병실로 거의 뛰어들듯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병실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병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낯선 아줌마의 흐릿한 음성과 그 여자를 다독이는 남편의 목소리. 그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게 연결되더군요. 방금 뛰어들어간 그 여자는 그 아줌마의 딸이고 그 딸이 제 남편과 어떤 관계로 연결지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 여자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낯선 아줌마의 몸 상태를 다급하게 살피며 연신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손을 붙잡고 이마를 만지고 눈을 마주치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다 이내 그 여자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남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일 만큼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달래고 있었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듯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가빠졌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병원 앞을 떠나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지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지만 전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더 막히더군요. 병원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불이 켜져 있는 병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만큼 힘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 이 둘을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요. 그 배신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한 채 남편의 짐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증거가 될 만한 게 어디 있을 텐데 어디다 숨겼을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창고. 남편은 가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시댁 창고에 두곤 했어요. 총각 시절 본가에서 지낼 때 쓰던 물건 중에서도 몇 가지는 아직 시댁 창고에 있었고요. 대부분 집에 두기 애매한 물건들이었죠. 저는 왜인지 모르게 거기라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키를 집어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시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집을 지나 조심스럽게 창고문을 열었어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이름이 적힌 상자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들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웃고 있는 사진,
서로를 끌어안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주고받은 손편지들이 고스란히 묶여 있었고 최근에 다녀온 듯한 여행 티켓과 숙소 예약 내역, 렌터카 영수증까지 차곡차곡 숨겨져 있었어요. 전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으며 비로소 퍼즐이 맞춰졌어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옛 연인 사이였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난 여자였죠. 둘이 꽤 오래 만났더라고요. 5년 가까이 연애했던 흔적이 편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단순한 연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거의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고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식만 올렸지 양가 부모님께 사위 며느리 노릇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별이 찾아온 겁니다. 이별을 먼저 말한 건 내연녀였어요. 왜 헤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할 수 없다는 짧은 문장들만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그 이별을 깊게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이 추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었죠. 편지 속의 남편은 지금의 남편과 달랐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건대 저보다 그 여자를 더 많이 사랑했구나 단번에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련의 상처가 온전히 다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니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시점과 그 여자를 만나서 놀러 다닌 시점이 겹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시 연결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를 다 잊지 못한 남편으로서는 흔들렸겠죠. 어쩌면 그 여자가 작정하고 흔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거나 둘의 관계는 불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댁 창고에 그 모든 흔적을 숨겨뒀어요. 자신이 한 짓을 절대 들키지 않을 것으로 삼은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자를 덮으려다 문득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제가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매, 웃을 때 입꼬리, 머리 스타일, 옷 입는 분위기까지 묘하게 저랑 겹치더라고요. 물론 하나하나 따지자면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기 전 남편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중 한 명이 지나가는 말로 그랬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누구와 많이 닮았다고 했죠. 저는 그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친구는 그냥 웃어넘기며 있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내연녀와 닮았다고 이야기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를 잊지 못해서 저와 결혼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대체품일 뿐이었고 그 여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누가 집에 들어올까봐 황급히 차 안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미친 여자처럼 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퍼부으니까 속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텅 빈 자리 위로 아주 차갑고 분명한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시댁 창고에서 나왔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져 있었어요. 분노는 이미 슬픔을 지나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곱게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를 속였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제 인생을 농락했으니까요. 저는 상자 안의 증거들을 확인하며 미리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정리해서 강력한 증거로 만들었죠. 다음 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준비를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아직 그 병원에 남편과 내연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는 있다고 연락했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혼 서류, 불륜 증거 자료 모두 봉투 안에 담았어요. 그때는 숨어서 몰래 훔쳐보고 쫓기는 사람처럼 도망가기 바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 당당히 미용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내연녀와 닮았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길었던 머리를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화장도 기존에 하던 부드러운 톤이 아니라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스타일로 바꿨고요.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와 완전히 대비되게 입었어요. 거울 속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도끼를 품은 채 병원으로 향했고 망설임 없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연녀의 엄마 침대 옆에서 내연녀와 나란히 앉아 간호하던 남편이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지더니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냐고 말했어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그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쩐 일이기는. 병원에 오는 이유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다행히 아파서 온 건 아니고 문병 왔어. 몸은 좀 괜찮으신가 하고.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몸은 좀 어떠세요? 제 말이 끝나자 병실 안에는 어색할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내연녀의 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제 시선이 천천히 내연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여자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눈빛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이미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자신과 이야기하자고 했고 저는 그 손을 단번에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엄마를 바라보며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따님분이 바람 피우고 있는 남자의 아내예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연녀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눈이 커지더니 남편과 자신의 딸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내연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연녀는 화를 내며 소리쳤고 그 모습은 남편 품에 안겨 울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본처인 제가 등장하자 병실은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내연녀의 엄마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지가 한 짓은 어쩌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내연녀가 어이없어서 저는 작게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가정 있는 남자랑 불륜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아픈 네 엄마 병실까지 끌어들이니? 보니까 네 엄마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위 노릇하더라? 아프신 분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따님이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럼 어른으로서 잘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야, 너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는 소리를 짓거려.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굴지 마. 그렇게 네 엄마 귀한 줄 알면 제대로 살지 그랬니? 자신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발끈하는 꼴이 참 웃기네. 괜한 게 효도가 아니야.
아픈 네 엄마한테 똑바로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그게 효도 아니겠어? 뭐라고? 저는 내언녀를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내언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꼴에 남편이 말린답시고 제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여기서 이러는 거 실례 아니냐고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바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모두 놀란 눈으로 저와 남편을 쳐다봤어요. 어디다 손을 대! 한 번만 더 내 몸에 그 더러운 손대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가 남편의 뺨을 때리자 내언녀는 더욱더 날뛰며 제 앞으로 다가왔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저는 내언녀의 뺨도 찰지게 때려줬습니다. 지금 나 때렸어? 이 미친 개! 왜? 한 대 더 때려줘?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뺨 한 대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니니?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너도 피눈물 흘려야지. 내언녀는 저에게 맞은 게 억울했는지 저를 노려봤지만 주변에서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변을 의식하더니 한 손으로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엄마도 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고개를 숙인 채 빨개진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서리봉투를 꺼내서 침대 옆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너희들 둘 다 참 가지가지한다.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면 될 걸 이렇게 구구절절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바람 피우고 싶니? 출장 같은 소리하고 있네. 출장지가 병원이니? 그동안 나 몰래 스릴 넘쳤겠네. 네가 시댁에 숨겨놓은 사진이랑 편지 다 봤어. 쉽게 불륜 증거도 얻었고. 난 더 이상 너희들이 벌이는 미친 짓거리에 놀아날 생각 없어. 바로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너희들이 치를 대가가 얼마인지 앞으로 똑똑히 알려줄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언녀의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나랑 이혼하면 이 쓰레기 같은 놈 기쁘게 사위로 잘 맞이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 내언녀의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저는 뒤돌아서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제 등을 따라왔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국 이혼했어요. 시댁은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아빠와 시부는 일적으로 얽혀있는 사이라 이혼 과정에서 저에게 비싼 값을 치러야 했어요. 저희 아빠의 도움이 아니면 시부는 꽤 타격을 입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타격을 덜 받고자 제게 큰 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저기 영혼까지 끌어서 챙겨주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 둘을 아주 깔끔하게 탈탈 털었어요. 이후에 병원 쪽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언녀의 엄마는 그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계속 치료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쉽게 병원을 옮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 안에서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딸,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엄마, 그리고 출장을 핑계로 아내를 속여왔던 남편, 친구의 말이 어떤 사람은 대놓고 들으라는 식으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빛과 표정으로 경멸스럽게 바라봤다고 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따라붙었고 간호사와 보호자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들은 같은 병원에서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의도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일 뿐이죠. 지금의 저는요, 홀갑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다면 그 감정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직감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